아프리카 TV에서 매일 밤 라이브로 이제 주식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는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이제 종목을 가리지 않고 섹터를 가리지 않고 아침에는 또 유튜브 시황 라이브도 하고 있는 데이버라고 합니다. 네. 그 최근에 9월 FOMC가 끝나면서 네. 이게 또 혼돈의 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좀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좀 강세론자, 롱충이라고들 다들 표현을 좀 하시는데, 네. 9월 FOMC에서 저는 딱 그 새벽에 라이브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이브를 보다가 일단은 몇 가지 걸리는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두가 예상했다시피 0.75%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뭐 미래셋이었나? 거기에서 평가 자료가 나왔는데 딱 그 제목이 제가 생각하는 그 라인이더라고요. 시장보다 강해야 하는 강박증이 갇혀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지표, 그리고는 연준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네. 지금 말 그대로 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진정시켜야 된다, 눌러놔야 한다 라는 강박증이 사로잡혀 있다. 파월이. 네. 어. 파월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 찍혀 있는 점도표를 보더라도 점도표가 모두가 좀 이 정도까지? 라고 할 만큼이 나오긴 했어요.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직전에 이제 이번 주 초였죠. 직전에 나왔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 월스트리트 자료를 보면은 모든 증권사에서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4에서 4.25 혹은 4.25에서 4.5%.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부분의 증권사가 평균 이제 금리 상단을 보고 4.1%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좀 심하게 가는 곳이 4.3%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부분을 연준이 묘하게 4.6%라고 제안을 했어요. 네.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문제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는 파월 자체가 아니면 페드 자체가 우리가 금리를 강하게 가져가겠다 라고 이렇게 발언하는 자체를 표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숨어있는 것도 좀 봐야 되고, 지금의 페드, 지금의 백악관은 작년과는 다르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강하게 가져가고, 금리를 강하게 가져갔을 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장할 수 있는 혹은 가장 최후까지 성장할 수 있는 국가가 미국이라는 점에서 그런 점을 놓고 보면은 지금 파월 의장의 말을 100% 우리가 신뢰해서 듣기보다는 지금 다른 국가들이 동맹국이라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은데, 동맹국들이 터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금리를 끌어올리고 인플레이션을 이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높게 가져가고, 요때 정치적으로 해석했을 때 그러면은 최대로 피해보는 곳은 중국, 러시아 이런 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탠스를 시장이 버블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동맹국들이 터지지 않는 선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최대한 피해를 받는 선까지 금리를 이제 높게 가져가고, 네. 경제가 버틸 때까지는 좀 금리를 높게 가져갈 것이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부분이다. 그래서 또 원점으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문제였다, 정말로 연준이나 백악관이 지금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시급하게 생각했으면 이번에 100bp 1%를 올렸겠죠. 그게 아니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FOMC와 FOMC 사이에 긴급 회의를 열어가지고 0.25%라도 금리를 올렸겠죠. 수단은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예상하는 속도로 가는 이유는 우리가 다들 지금 경기 침체를 바라보고 있듯이 연준도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그래, 연준이 매파적이면은 이런 속도까지는 충분히 낼 수 있어, 우리가 0.5%가 아닌 0.75% 인상을 또 할 수도 있어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예측했던 부분이고, 그 예측을 뛰어넘기 위해서 가이던스를 더 강하게 제시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월스트리트에서 분명히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9월 FOMC에서는 뭐 내년도 내후년도 금리 인하 없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재확인을 시켰지만,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경제 지표를 보고 지금 뭐 돌아가는 상황이나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원자재 가격들을 보니까 내년 연말에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낮춰야 될 것이다 라는 분석 보고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9월 FOMC는 확실히 시장을 누르기 위해서 시장의 예상보다 더 강한 발언을 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도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리의 정점은 네. 4.6 그 이상을 넘어설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나요? 네, 뭐 경제학자들이나 뭐 해석하시는 분들 따라서 5%까지 보는 분도 네. 계시고 5.5%를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점도 막 이상한 데도 찍어놨어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점도표도 중요하고 예상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채권 시장의 패닉이 언제 좀 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채권 금리 너무 빨리 오르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아침 라이브에서 맨날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10년물 국채금리 차트를 열어보셔가지고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의 최근 8월 중순부터의 올라가는 우상향 각도를 놓고 보시면은 네. 정말 일정하게 추세를 유지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패닉셀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정말로 연준이 정말 좀 공교로운 시기긴 한데 9월부터, 그러니까 8월부터 본격적으로 조금은 채권 시장에 본격 개입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9월부터는 들고 있는 이제 물량을
소위 말해서 이제 연초에 경고했던 물량을 풀캐파로 매도를 시작한다. 혹은 이제 만기 연장을 안 한다라고 하면서 QT를 이제 맥스치로 하게 되는 그 월수가 9월이었는데 네. 지금 8월 중순부터 채권 시장의 패닉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10년물 국채 금리 그리고 2년물 국채 금리 이런 걸 놓고 보실 때 9월 1일 기준 2년물 국채 금리가 1년물이군요. 1년물 기준이 제가 기억하기로 9월 1일자가 3.5%였고요. 네. 그리고는 지금 4%가 넘어섰고요. 어떻게 보면 패닉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속도가 3.5%에서 4%라 그러면 엄청나게 좀 큰 비중, 큰 부분이거든요. 좀 심각하게 빠른 속도로 채권이라는 게 원래는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야 되는데 마치 주식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 놓고 볼 때는 채권 시장의 패닉셀이 좀 심하다. 라는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고 지금 뭐 채권 시장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보는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많이 올린다 그러고 있어요. 네. 4%, 4.5%, 5%까지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는 채권 시장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채권 시장 계속 패닉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다 혹은 내가 물타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식 시장이 언제 살아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뭐 금리를 알아야지 돈을 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1년 뒤, 2년 뒤 금리가 아주 고공행진을 할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채권 시장이 패닉셀로 이렇게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는 중이면 그러면은 채권 시장의 패닉셀이 멈추면 그리고 채권 시장이 돌리면 주식 시장이 올라가겠죠.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페드의 굳이 이런 발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기 전부터 채권 시장이 먼저 움직일 거예요. 네. 그래서 1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현재 4에서 4.1%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2년물 국채 금리가 오늘 아침 기준으로 4.1%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2년 정도를 그냥 지금이 2022년 9월이니까 2024년 9월까지 평균 금리가 4.1%가 나올 거다라는 예상이 지금 채권에 녹아 있는 거고요. 이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거다, 인플레이션이 더 심하다 그러면은 이 부분, 그러니까 2년물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다가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1년 뒤 기준으로 2025년 9월까지는 금리가 좀 떨어지겠네. 네. 이런 부분들이 채권에 녹기 시작하면은 채권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준금리가 언제 떨어질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선행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채권 시장을 조금 보셔야 된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채권이 워낙 패닉이 좀 심하거든요. 지금 연초 대비로 한 25% 정도 빠졌을 겁니다. 20%에서 25% 정도. 그래서 채권 시장이 금리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과정에서 채권 투자자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 이게 할인율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산 사람보다 오늘 산 사람이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채권이 되고 있는 거고 그 동네 패닉이 멈춰야 된다. 그럼 채권의 패닉과 그리고 네. 2년물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요. 네. 그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는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는 부분을 여러 가지 지표로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5년물과 30년물이 역전됐을 때도 장단기 금리차 역전, 2년물과 10년물이 역전됐을 때도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연준에서 작년 말에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2년물과 10년물이 자꾸 역전되려는 현상 붙는다. 이거 위험하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 지표에 대해서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딱 제시한 게 3개월 물과 초단기죠. 네. 그 다음에 10년물의 차이를 봐야 된다. 그러면 3개월 물이 지금 3.1% 정도 나오고 10년물이 3.5% 정도 나옵니다. 그럼 역전 안 됐네요. 아직 역전 안 됐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보시면은 뭐 그저께였나요? 뉴스가 나왔는데 20년 물과 그 다음에 6개월 물의 금리가 역전됐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장기물을 뭘로 잡느냐, 단기물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역전이 됐나요, 안 됐나요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지금 10년물과 2년물은 역전된 지가 6개월이 넘었어요. 맞아요. 네, 한참 됐습니다. 네. 그리고는 뭐 30년물과 5년물, 그것도 역전된 지 더 오래됐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무조건 경기 침체를 부르냐라고 했을 때 무조건 경기 침체를 부르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3개월물과 10년물이다. 페드도 이거는 주의하고 있다. 라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아직 역전이 안 됐군요. 네, 그건 역전이 안 됐고 그리고 또 올해 3월인가 4월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대해서 워낙 말이 많다 보니까 지금 연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발언력이 세신 분이 있습니다. 블라드 총재. 네, 블라드 총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오히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페드 입장에서는 좀 우리가 반기는 부분이다. 그래서 왜요? 라고 했더니 이게 2년물이 10년물보다 금리가 높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2년 동안 기준금리가 높게 유지될 거라는 소리고 그 이후에 금리가 점점 내려간다. 그리고 금리가 내려간다는 소리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려서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라는 이런 정책이 이미 채권 시장에서도 그러면은 금리 잡히고 인플레 정상화되고 그렇죠. 2년 뒤가 지나면은 점점점 금리가 떨어지네. 일드 커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단기 1년과 2년의 이제 채권 수익이 높고 그 이후 채권 수익이 낮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것을 채권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블라드 총재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건 정상입니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그리고 또 했던 말이 10년물과 3개월물의 역전을 우리는 지켜봐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파월 의장도 그렇고 블라드 총재도 그렇고 지금 그러한 뭐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경제를 전공하신 분들이 이야기하고 미국 경제를 보고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표상을 놓고 봤을 때 논리가 비약적인 것도 아니고 실제로 과거 사례도 그게 들어맞고 그렇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제 발표된 미국의 그 경기 선행 지수가 있습니다. OECD가 아니고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인데 월별 감소 폭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곡선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기울기가 다시 이렇게 돌릴까 말까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서 돌리면은 오히려 경기 침체가 아니죠. 돌아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말 그대로 조금이라도 풀어주면은 연준이 입장에서 설명하면 조금이라도 시장을 풀어주면 시장이 경거망동해서 연준이 또 우리를 위해서 연준이 또 시장을 위해서 이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원자재가 뛰어 올라가고 이러면은 소비가 늘어나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인플레가 더 올라갈 거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부분에서 제일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는 채권 시장이 떨고 있다. 왜냐하면은 연준은 주식을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연준은 원자재를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연준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채권을 매도하고 매수하고 채권을 가지고 전 세계 경기 혹은 미국의 경기를 조절하는데 지금 연준의 스탠스는 내가 들고 있는 자산을 시장에 집어 던지고 가격을 파괴시켜서 시장에 피해를 입히더라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채권 시장에서 피눈물이 슬슬 나더라도 나는 인플레를 잡겠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채권 시장의 눈치만 보되 우리는 실적을 보고 투자하면 되는 부분인데 계속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연준 형들 너네 그러면 경기 침체와 우리도 죽는데 다 죽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채권 당사자들은 그러겠네요. 연준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런 걸 다 바라보고 있다. 실업률이 3% 4% 4.5%까지 올라가겠지만 지금 우리가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 이런 정책상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경제가 무너지진 않는다. 말 그대로 연착륙, 경착륙, 어쨌든 착륙은 한다. 얘가 꼬라박아서 비행기가 뒤집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연준이 얘기하죠. 야, 이게 채권 시장 얘기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점점 더. 그렇죠. 채권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채권 시장을 이해를 하고 채권을 보유하신 분들이나 그쪽을 바라보는 분들의 뷰에서는 지금 연준이 금리 올리면 박살난다 그래요. 다 죽는다 그래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애플만 보더라도 맨날 애플을 말씀드리는데 애플이 이번에 정책을 바꿨죠. 대한민국에서 이제 결제 수수료를 0.99달러를 기본으로 받아가는데 그 환율을 애플은 배째랍니다. 0.99달러면 환율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환율 기준 1,400원이죠. 그렇죠. 1달러니까. 네. 근데 그 친구들은 1,500원을 받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애플 앱스토어에서 뭔가를 안 살까요? 사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애플은 가격 방어가 될 겁니다. 애플이 가격 방어가 되면은 나스닥은 가격 방어가 될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두 마찬가지죠. 1,500원으로 그냥 고정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럼 환율이 떨어지면 좀 낮추겠죠. 그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300원을 받았다가 환율이 계속 올라가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럼 우리 1,500원으로 받을게요. 그럼 환율 다시 떨어지면 그럼 1,300원 받을게요라고 얘기를 하겠죠. 조절은 분명히 하는데 애플은 그 정도로 배짱 장사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사겠죠. 브랜드가 있으니까. 와, 그렇구나. 그렇게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를 또 하는 거군요. 자신 있으니까. 이게 채권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이게 주식 투자를 조금 더 물론 아직도 불확실한 게 많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이해가 명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4.6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또 미천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조금 약간 그 광하게 좀 얘기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4.6을 넘어서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연준도 이야기하고 모든 시장 참여자들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은 4.6, 5.6도 갈 수 있다. 저도 그건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봤을 때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5달러 수준까지 갔다가 지금 선물시장 거래 기준으로 2.5달러 반토막 났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유가 기준도 125달러, 130달러를 가던 친구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83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이 83달러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셰일가스가 나온 이후에
보통 우리가 이제 2018년도 19년도에 국제유가를 우리가 계산해 보시면은 대충 60에서 70달러 사이로 왔다 갔다 했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난 뒤에 연준이 엄청난 돈을 시장에 풀었습니다. 그러고는 지금 80달러 초반대가 나왔어요. 10달러 15% 정도 올랐죠. 네, 별로 안 그러니까 올랐는데? 이게 M2 통화량이라는 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의 통화량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연준이 돈을 찍어내고 이게 소비가 되는 과정에서 유통되는 돈의 총량인데 그 총량은 무려 2배가 늘었어요. 그런데 60달러 하던 국제유가 기본 에너지 가격은 지금 80달러가 됐습니다. 네. 많이 안 올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80달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11년부터 2014년 셰일가스가 나오기 직전까지 고유가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 배럴당 100달러 전후였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 비쌌어. 그리고 그때 경제가 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제유가가 높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거는 한 6개월 1년만 지나고 난 뒤에는 그 수준의 국제유가가 모든 상품 가격에 녹아 들어갈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연준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네. 러시아가 지금 총동원령, 총은 아닌데 부분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계속 지속하겠다. 네. 핵을 발사할 수도 있다. 이런 협박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끝날 거다라는 이런 얘기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자,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힘든 곳이 어디냐? 유럽이죠. 네. 유럽이 미국의 동맹국인데 만약에 유럽이 정말로 배째라가 돼버리면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배째라라는 게 뭐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탈리아와 독일이 이제 국채 가격, 국채 금리, 국채 스프레드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들이 독일을 믿냐 이탈리아를 믿냐 그러면은 독일을 믿는 거고 그럼 이탈리아 채권을 안 산다라는 거고 이탈리아에 있는 정부나 이탈리아에 있는 기업들은 돈을 땡기기가 너무 힘들어지죠. 그럼 이탈리아의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본주의에서 자본을 쓸 수가 없어지면은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는 거고. 그럼 이탈리아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총리도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분리돼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불안이 아주 심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브렉시트처럼 이탈리아 내부에서 혹은 뭐 동유럽 쪽에서 이런 본인들이 힘든 국가들에서 우리 EU를 왜 해야 되지? 유로화가 왜 필요하지? 라는 유로화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주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환율이 유로화가 돌아오질 않아요. 이게 러시아가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할수록 유로화가 점점 떨어지는데 이번에 동원령을 발표하고 난 뒤에 0.99가 깨졌습니다. 1대 0.99가. 1대1 페리티를 지켜야 된다고 했던 이 부분에서 지금 1대 0.98까지 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1,400원 유로 튀었죠. 이게 유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유럽 자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약한 고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또 한번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QT를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고 2013년도 유로 위기, 우리 유럽의 이제 남유럽 위기라고 했었죠. 그리스 부도 사태. 네. 그 사태 때도 미국이 QT 할 거예요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유럽이 좀 더 외환적으로 흔들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리스가 터져나간 기억이 있는데 그럼 지금도 또 떠오르는 거죠. 이번엔 이탈리아인가? 이번에도 그리스인가? 그리스 지금도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럽, 뭐 동유럽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혹은 그 동쪽에 있는 유럽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많이 받아 쓰고 의존을 많이 하던 그것도 아니면은 혹여나 독일이 폭스바겐이 오늘 새벽에 또 성명을 냈는데 네. 러시아가 내년까지 가스를 끊으면은 우리 유럽 공장 못 돌립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국이 미국만 생각하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습니다. 미국만 생각하면 더 올려도 문제 없어요. 미국은 임금이 좋고 돈이 잘 돌고 근데 미국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동맹이 유럽이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좀 이해관계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단기간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다 단기간에 어디까지 오릅니다라는 부분은 진짜 그냥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점점 더 협상에서 멀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닌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밀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핵을 보유하고 있고 더 강대국이라고 볼 수 있는 러시아가 이제 좀 독재를 하고 있는 그런 러시아가 코너에 몰리고 있거든요. 코너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걱정을 하는 거죠. 이런 리스크들 때문에 지금 투자에 있어가지고 해법이 있냐? 없고 어디까지 빠지면 우리가 사도 되냐? 그리고는 여기를 버텨내면 우리가 진짜 좀 더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냐? 네. 그런 부분에서 미국 채권이 어디까지 올라가냐? 미국의 단기 금리가 언제 고점 찍고 떨어지냐? 네. 그리고 유로화가 어디서 돌리냐?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되고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라인이 있는데 나스닥에 주봉 기준 200주 이제 이평선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깨지냐 안 깨지냐?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 6월에도 그 부분에서 반등을 딱 줬고요. 지금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번 9월 FOMC까지 얘기하면서 나스닥이 빠지는데 어제 하루 종일 그 라인 200주선이라고 하는 그 라인에서 한 1% 내외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루 종일 반복했습니다. 근데 그게 깨지면은 좀 많이 빠지겠죠. 아, 더 빠지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동시에 보고 있는 지표들이 있는데 뭐 CPI도 될 수 있고 PC도 될 수 있고 임금 상승률도 될 수 있고 많은 것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하나 지표들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투자 방향을 좀 잡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조금 뭐 금리를 인상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를 잡는 게 막 중요하고 이런데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나치게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 서방 세계 균열이 나면 네. 그게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들의 그 동맹 세력들의 어떻게 힘을 깎아먹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 블록화 경제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런 구상들이 깨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게 미국 차원에서는 안 좋다는 것이죠. 매우 안 좋죠. 매우 안 좋은 거.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과거에도 이렇게 좀 그 연준이요 금리를 좀 세게 딱 얘기한 다음에 실제로 거기까지 안 가고 네. 중간에 인하를 하거나 좀 막 그런 흐름도 혹시 있었나요? 그게 2019년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도에 제로금리라는 거, 양적 완화라는 걸 처음 우리가 경험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금리를 올릴 거예요 했다가 주식시장 한번 박살나고요. QT 할 거예요 했다가 주식시장 한번 박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장에 돈을 푸는 거는 만병통치약처럼 보이긴 하는데 거기에서 따라오는 이면이 지금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위험한데요. 너무 무서운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2008년도 이후에 돈을 풀었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뭐 성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아마존이 뭐 어떻게 보면은 21세기형 디플레이션을 만들었다. 알리바바가 21세기형 디플레이션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혁신과 효율하면서 글로벌로 자유무역이었죠. 중국에서 싸게 생산된 것들이 미국에서 싸게 판매가 되다 보니까 돈을 많이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소비하는 물건의 개수가 늘어났다. 이러면서 우리는 골디락스가 펼쳐졌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는 미국에서 푼 돈이 전 세계적으로 고르게 퍼져나갔고 그 돈들이 다시 미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자본으로 투자가 들어왔죠. 이러면서 자본이 자연스럽게 수원안되고 그 과정에서는 미국 정부만 죽어났어요. 미국 정부만 이제 쌍끌이 적자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무역수지 적자 내고 재정수지 적자 내고 이러고 있는데도 미국 정부만 적자를 쌓아가고 그 밑에 있는 미국 기업들은 전 세계 돈 다 벌고 있고 그러고는 그 상황에서 전 세계 다른 어떻게 보면은 생산하는 국가들도 같이 성장을 하고 스스로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혼자서 하기보다는 좀 어깨를 걸고 같이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블록화 구역화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는 뭐 리쇼어링, 니어쇼어링 혹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더 정치적인 이슈들이 섞이고 중국에 러시아에 이런 이벤트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졌죠. 지금 시점에서 자산에 돈이 들어가는 거를 연준이 경계를 하는 건가요? 자산에 돈이 들어가는 걸 경계하는 게 아니고 내가 10,000원을 투자했는데 15,000원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5,000원을 써야죠. 그럼 또 인플레? 네. 아.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자산 버블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게 자산 효과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비트코인을 2만 달러에서 샀을 때 6만 달러를 갔어요. 아. 그죠? 그럼 내가 2억을 박았는데 6억이 됐습니다. 그럼 4억으로 슈퍼카 사야죠. 그 웰스 이펙트를 경계하는 거군요. 그렇죠. 부의 효과. 네. 아, 그래서 이게 그것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면 안 되지만 폭등해도 안 된다. 그렇구나. 폭락을 바랬으면 진짜로 이번에 100bp를 올렸을 것이고 폭락을 바랬으면 정말로 이제 폭락해서 인플레를 잡겠다라고 했으면은 볼커 시대처럼 기준금리 10% 갔겠죠. 그런 전망을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대.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의 자산이 다 묶여 있으니까 완전히 위기, 완전히 이제 모두가 다 이제 바닥으로 가자라고 외칠 수는 없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가즈라도 외칠 수 없는. 그렇구나. 적당한 스트레스. 그걸 찾기가 진짜 어렵겠네요. 골치 아프겠네요. 그 기준금리를 이제 미국 FOMC에서 이렇게 이제 인상하거나 뭐 인하하거나 이런 걸 발표하잖아요. 네. 그럼 채권금리는 이 기준금리를 발표하기 전에 움직이나요? 이게? 네, 미리 먼저 움직이고 이번에도 우리가 그 채권 시장에서 100bp 인상에 대해서는 확률을 아예 안 잡고 있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8월 CPI가 나왔을 때 페드와치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75bp 그러니까 그 전에는 50bp 아니냐, 75bp 아니냐 이걸로 왔다 갔다 투표가 좀 되고 있었는데 8월 CPI가 딱 등장하는 순간 75bp냐 100bp냐 확률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0.5% 인상은 아예 우리가 쳐다도 보면 안 돼. 8월 물가 인상을 봤더니 0.5는 연준이 말도 안 할 것 같아. 그리고는 갑자기 딱 등장한 게 그날 저도 이제 방송하다 깜짝 놀랐거든요. CPI 발표나자마자 채권 시장이 막 흔들리더니 그 페드와치를 한번 들어가 보자. 도대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배팅 사이트니까 토토 사이트니까 채권을 하시는 분들의 토토는 어떻게 움직이냐? 페드와치가 토토 사이트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확률로 배팅해가지고 앞으로 미래 이런 확률로 갈 거예요. 라면서 그 확률이 맨날 바뀝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결장하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이기겠네. 이것처럼 이제 CPI를 봤더니 CPI 선수가 너무 강합니다. 자, 0.5 나가시고 1% 들어오실게요.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1%가 그날 33%까지 올라갔어요. 100bp 인상 확률이. 하루 만에 팡 튀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채권 시장이 지표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 지표면 내가 연준, 내가 파월이라면 이렇게 정책을 쓸 것 같아. 라는 거를 이제 채권 시장을 선반영을 했는데 실제로 페드와치는 그렇게 튀었지만 채권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번에 무조건 0.75다. 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반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 그러면은 채권 금리가 3개월물, 1년물, 2년물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3개월물이라 그러면은 연준에 그러니까 페드가 FOMC를 하는 게 6주에 한 번씩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면은 2번의 회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는 그러면은 3개월 국채 금리는 앞으로 3개월 동안 평균 금리를 대충 반영하는 걸 거죠. 반영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번 지난 사례를 딱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기준금리가 2.25에서 2.5가 이제 우리가 7월 FOMC 때 확정됐던 금리고 9월 FOMC가 되면서 3에서 3.25 이렇게 올랐습니다. 3%로 올랐어요. 자, 그러면은 3에서 3.25가 지금의 기준금리입니다. 3개월물은 어느 정도가 적합할까요? 3개월물 채권금리는 3에서 3.25 사이가 3개월물의 지금 현 채권금리라 그러면은 이게 그렇구나. 지금 내가 3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는 그 채권의 금리와 기준금리가 얼마 차이가 안 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3.5%까지 올라갔다, 3.6%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채권 시장에서도 100bp를 배팅하는구나. 반영을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실제로 움직임이 페드와치는 100bp라는 얘기를 했지만 FOMC 열리기 하루 전까지도 3.12 몇, 3.13 몇 여기서 왔다 갔다 했어요. 3개월물이. 0.75. 예. 이미 채권 시장에서는 얘들이 이제 0.75 인상을 발표하면은 지금 채권 금리는 이 정도에서 거래하는 게 맞아. 라고 선반영을 해놓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게 3개월물이에요? 네, 3개월. 아까 앞에서 그 연준 의장이 강조한 건 2개월물이라고 하셨나요? 3개월물과 10년물의 차이. 그래도 3개월물이에요? 네. 3개월물이 진짜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13주짜리라고 해서 단기채. 네. 그러니까 하루짜리가 있고 13주짜리가 있고 그게 3개월물이에요. 그리고는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많은데 거기서 6개월짜리도 있고 많은데 딱 생각하는 게 3개월물을 좀 지표로 많이 삼습니다. 네. 채권금리는 좀 어디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좀 확인할 수 있어요? CNBC에 들어가시면 마켓와치라는 곳에서 CNBC 보시면 쫙 나와가지고 이제 뭐 달러 인덱스, 외환, 채권, 그 지수 움직임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렇구나. 야, 이게 제가 지금까지 주식 방송만 그 주식 방송이 원래 채권도 다 이렇게 하긴 해야 되지만 주식에만 너무 포커싱 돼 있었던 거를 조금 반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너무 많은 거를 이렇게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네요. 네. 그렇군요. 결론적으로는 결국에는 금리, 기준금리 수준이 어디까지가 정점인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지속되느냐, 좀 이쪽으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맞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방구석 투자자로서 그 말하면 제가 진짜 어디 가서 뺨 맞죠. 왜냐면은 지금 이코노미스트 분들도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월스트리트에서 FOMC 딱 어떻게 보면 FOMC에 대한 리뷰를 하는 분들 따라서 아니야 내년 여름이면은 금리 낮춰야 돼. 왜냐면 이게 지난 한 6월, 7월만 하더라도 연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블라드 총재도 내년 한 3분기 되면 금리 낮추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어느 순간 모든 연준 위원들의 말이 동시에 매파적으로 바뀌더니 그러니까 이게 금리 입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번에는 모든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를 2024년으로 끌고 왔어요. 맞아요. 한 사람만 2023년도에 기준금리 3.75 찍었습니다. 여기서 더 못 올린다고 찍었어요. 한 사람만. 나머지는 다 내년도 금리를 4.25, 4.5 이렇게 찍었거든요. 이 점도표를 보시면 되게 웃겨요. 한 사람은 저 밑에 있는데 나머지는 다 위에 붕 떠 있습니다. 저는 양심적인 한 사람이 있었구나. 나는 누가 찍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누군가는 양심 선언을 했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약간 이게 구두 개입 같은 느낌도 있는 그쵸? 거예요. 심리적인 그런 부분을 잘 건드리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0.75 인상이 이번 에펙트예요. 나머지를 봤을 때는 시장을 누르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입맞춤이 많을 거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서 채권 시장에 좀 엮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1년물 국채 금리가 언제 꺾이는지 2년물 국채 금리가 언제 꺾이는지 이거 중요하고요. 지금 연준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CPI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CPI는 고점 지난 거 아니냐, 정점 지난 거 아니냐, 정점 지났죠. 그러면서 CPI가 정점을 지났으면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CPI가 이번 그러니까 8월 기준으로 캐나다에서 발표된 CPI는 7월 대비 8월이 줄었습니다. 테이블님 잠깐 그 CPI 가기 전에 네. 1년물하고 2년물이 꺾이는 건 왜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1년 동안의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일 거다라는 거를 채권 시장에서 거래 가격으로 이미 선반영하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이군요. 근데 채권 시장에 봤을 때 지금 금리 지표를 보고 금리를 보고 페드는 금리 계속 올린다 그러는데 아니야. 이거 못 올려. 그렇구나. 시장이 또 그렇게 반응을 채권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현명하고 가장 부정적으로 봐요. 가장 현명하신 분들이 채권 투자를 하고 가장 돈 많은 분들이 채권 투자를 하는데 그렇구나. 여기가 1년물, 2년물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연준이 앞으로 1년 동안 금리를 올리겠구나. 근데 여기서 이게 멈추고 꺾인다는 소리는 앞으로 1년, 앞으로 2년 동안 금리가 이렇게 꺾이겠구나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9월 FOMC 때 딱 바뀐 게 원래 1년물이 제일 높았고요. 2년물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면은 금리를 고점을 찍고 2024년부터는 금리를 낮추겠구나라는 게 채권 시장 반영돼 있다가 FOMC 딱 듣고는 얘가 탁 튀었어요. 2024년까지 금리를 안 낮춘대.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은 페드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트레이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바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얘들이 오르는 게 멈췄네. 경기 지표를 봤는데 연준은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하는데 채권형들은 그거 안 믿기 시작했네. 야, 그렇구나. 그게 중요한 거죠. 야, 이게 재밌네. 그게 항상 월스트리트 사람들이랑 이제 어떻게 보면 페드랑 싸운다고 하는데 페드에 맞서지 말라라고도 얘기하지만 페드가 호구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중에서 지금은 페드에 맞서지 말라라는 게 월스트리트 채권시장, 주식시장의 움직임이지만 이게 돌아서는 순간이 이제 1년물, 2년물 국채금리가 고점 찍고 살 꺾인다. 더 못 올라가네. 연준 말이 씨알도 안 먹히네. 진짜 경기 침체네, 진짜 경기 둔화네 이러면 오히려 주식시장은 올라가죠. 그렇죠. 네. 주식시장은 또 선반영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네. CPI 같은 경우에는 지금 CPI가 코어 CPI 거기에 핵심은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8월 달에 CPI에서 가장 많이 오른 친구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서비스 관련된 친구고요. 네. 식음료 관련된 친구입니다. 뭐 주택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주택 착공 건수나 주택 승인 건수 이런 거 보시면은 박살나고 있어요. 그리고 주택 모기지 금리가 6%가 넘어가니까 지금 사람들이 대출을 연장을 안 하고 다 갚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주택 관련된 지표를 보시면은 전부 다 2008년 거의 수준이에요. 2008년이 주택 버블로 모기지 버블로 박살이 났던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주택 시장의 어떤 그 지표만 놓고 보면은 가격만 빠지면은 오히려 이거 주택 시장 침체를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이거 주택 시장 때문에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를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지금 좀 심각한 위기다. 혹은 심각하게 너무 빨리 꺾이고 있다. 그래서 급락은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 라는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부분 때문에 주택시장 꺾였죠. 주택시장 렌트비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주택시장 꺾이면 렌트비도 꺾여요. 네. 이게 조금 늦게 반영되니까 그렇지 3개월, 6개월 내년 초 되면은 이제 거의 주택시장 꺾이는 것도 확실해지고 원자재도 꺾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1년 전 대비로는 올라가고 있지만 전월 대비로는 꺾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전히 올라가는 게 하나 있죠. 인플레이션을 여전히 자극할 수 있고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의 끝판왕 이 누구냐 그러면은 임금 상승입니다. 인건비. 네. 근데 문제는 서비스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팁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기본 서비스직들이 받아가는 월급이 있어요. 근데 제가 계산 때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서비스직들의 기본 임금이 따져 보시면은 월 500만 원 나옵니다. 그렇게 나와요? 네. 와. 환율이 올라와서도 그런데 월 500만 원 나와요. 가장 베이스 서비스직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웨이터라고 부르는 이런 팁을 받는 팁 문화가 있는 곳을 제외하면은 기본급이 500만 원이에요. 그러고는 또 많이 오른 것이 식음료 쪽이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식음료, 푸드 서비스 이쪽에는 이제 푸드 가공부터 서비스를 하는 곳까지 사람 손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에요. 이 동네가 인플레가 안 꺾이고 있습니다. 이 동네 CPI가 계속 전년 대비로 높게 나오고 있어요.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서? 네. 인건비가 전월 대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베이스고 거기에서 기업들이 돈 더 줄게 와 하고 땡기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존에 직장을 다니던 분들도 저기가 더 돈 많이 준다는데요 하고 옮겨가고 전체적인 인건비 상승이 지금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서비스직의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금방금방 이렇게 유동적으로 변할 수는 없는 건가 보네요. 계속 그 올라가는 속도는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 그죠. 이렇게 지금은 올라갔는데 예를 들면 뭐 정규직 같은 경우는 좀 내려가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약간 뭐 파트타임 정도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워낙 어떻게 보면 지금 구직
택하는 사람보다 구인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직업을 갖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사람을 뽑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너도 나도 세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떨어지는 거군요. 네, 그게 안 떨어지는데 또 한 가지 지금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민국은 헌법, 정부, 여의도에서 법을 만들죠. 근데 미국은 주마다 주정부마다 법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중에서 몇몇 개의 주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는데 몇몇 개 주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 혹은 전년도 인건비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연도 말 그대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게 그 시간당 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본 아주 그냥 알바했을 때 가장 최저 시급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최저 시급 기준이 전년 받았던 뭐 평균 혹은 전년도에 올랐던 뭐 물가 이런 걸로 잡는 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주들은 최저 시급이 이렇게 뛸 거예요. 내년도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마다 법률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비율로 어느 정도로 이제 영향을 미치냐 이거 부분은 좀 체크는 해봐야겠지만 지금 연준도 두려워하는 부분이 인건비가 내년까지 계속 올라가 버리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어떻게 보면 아까 부의 효과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월급이 늘어나도 부의 효과예요. 그럼 인플레 못 잡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연준은 계속 세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렇구나. 그죠? 그러니까 미국은 제가 문제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미국 내에서 생산, 미국 내에서 소비 이거는 계속 잘 돌아가고요. 심지어는 미국은 가스도 나고 거기다가 밀도 나고 거기다가 고기도 나고 미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다 있어요. 자체 생산이 돼. 반도체를 못 만들 뿐이지 걔네들은 다 만들 수 있어요. 2차 전지를 못 만들 뿐이지 걔네들은 모두 자체 소비, 자체 생산이 다 돼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와. 그럼 전기차 좀 늦게 사고 먹고 쓰는 돈이 계속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국내 여행에도 얼마나 땅덩이가 넓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안 망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더 세게 올리면 유럽이 나가고 아시아가 힘들어하고 그럼 이런 부분에서 연준이 고민할 게 정말 많죠. 미국 인건비는 안 잡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미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으니까 미국 내 실적이 잘 나올 것도 알고 있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금리를 그렇다고 낮춘다 그러면은 또 인플레가 올라오고 너무 올린다 그러면은 미국은 괜찮은데 유럽이 나가리 가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4.6을 찍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계속 연준도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나. 인건비가 꺾여야 됩니다. 인건비가 꺾이면 연준도 조금 안심하고 좀 더 완화적인 발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어제 실업지표도 발표가 났는데 지금 최근에 8월 이후에 들어가지고 미국에서 고용시장이 더 좋아져요. 와, 더 좋아져요. 네. 그 점도표라고 하나요? 그것도 거기도 실업률이 나오더라고요. 네, 실업률도 나오고 목표 실업률이라 예상 실업률도 나오고 그리고 PC나 CP가 어떤 식으로 흐를 거다라는 것도 나오는데 실업률은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는 걸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업이 발생을 할 수준까지 우리는 금리를 강하게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가 파괴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유럽은? 이라고 이제 되물어보는 거죠. 유럽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연준도 지금 골치가 정말 아플 거고. 그래서 저는 경기 방어주를 겁나게 담았죠. 경기 방어주? 네. 저는 작년도에도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작년도에 제가 은행 많이 들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통신 많이 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고 그래도 애플 정도 브랜드가 있는 기업들을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여전히 저는 국내에서는 고배당주 중심으로 계속 포트를 짜고 있고요. 그리고는 뭐 예를 들어서 유틸리티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뭐 국내 기준에서는 제가 한전 관련된 기업들, 한전 KPS라는 유지보수 기업. 고배당이고 실적이 잘 나오고 유지보수니까 안정적인 성장을, 안정적인 이제 배당을 줄 수 있는 그런 유틸리티 관련된 친구들, 통신 관련된 친구들 이런 애들 중심으로 좀 매수매도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태조 이방원 물어보시면은 저 조선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업황이 돌아서니까 2차 전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방원은 뭐 이런 느낌. 테마주를 지금 건들면은 잘 먹으면 따버린데 못 먹으면 반토막이다. 원래도 그런데 지금 좀 심해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은 반도체가 진짜 이제 내년에 그렇죠. 내년이 제가 뭐 고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경기도 내년 되어 돌릴 것 같고 이래가지고 반도체는 지금 건드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될 때까지 유럽이 이번 겨울이 가장 위기라고 하니까 이 위기가 좀 지나갈 때까지 저는 유틸리티 쪽으로 좀 많이 고려하고 있고 미국도 경기 방어주 뭐 코카콜라라든지 월마트라든지 이런 친구들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주가 조정 목표 약간 앞으로 가이던스 조정이 발생한 친구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투자는. 그럼 경기 방어주에 지금 좀 투자를 했다가 이게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안 빠지는 종목을 골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은. 왜냐면은 이 상황에서 이미 충분히 할인되어 있는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올라간다, 환율이 돌아온다 이러면은 대형 경기 방어주들은 국내 것도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은행
통신 이런 애들은 환율이 돌아오면 돌릴 겁니다. 그리고는 물려 있어도 고배당이기 때문에 더 빠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하면서 버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 종목들을 저는 경기 방어주라고 생각을 해서 LG생활건강은 경기 방어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걔는 고퍼주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국의 코카콜라, 미국의 존슨앤존슨은 경기 방어주입니다. 배당이 좋고 이제 어떻게 보면 PER은 높지만 얘들은 무조건 소비를 해야 되고 그것에 걸맞는 자사주 소각가, 그것에 걸맞는 배당을 지급하니까 내가 이 기업을 들고 있고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제 은행 이자 같은 소득이 있으니 수익이 있으니까 그게 경기 방어주지. 제가 LG생건을 좀 뭐 제 유튜브에서도 나쁘게 배당도 잘 안 주잖아요. 네, 나쁘게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얘는 비싸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스토리가 무너졌어요. 성장주로서 스토리는 매년 매 분기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했다. 계속 플러스 성장을 해서 10년 동안 플러스 성장을 했다라는 것과 M&A를 잘해요. 중국 매출이 좋아요. 매출이 항상 늘어나요.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요. 이런 숫자가 늘어난다는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게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소비가 언제 회복될지 모른다. 이런 부분.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배당주로서는 얘가 경기 방어로는 보기가 어렵구나. 그러니까 PER이 코카콜라랑 같이 30배였어요. 근데 코카콜라는 PER 30배에서도 배당을 3%를 주고요. 2.5%를 주고요. 이제 LG생건은 배당이 1%가 안 나왔죠. 그러니까 코카콜라는 유지가 돼도 LG생건은 스토리가 좀 부러지니까 박살이 나버리는 이런 부분에서 국내에서 그런 걸 만족하는 경기 방어주는 통신 그리고 은행 정도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는 지금 바닥을 찍고 돌리면 괜찮아 보이는 건 증권주긴 한데 걔네들은 아직까지는 주식시장 거래량이 안 터지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 바닥을 찍으면 증권주도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걔네들이 배당률이 최소 6%에서 최대한 9%까지 나오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존재한다. 그런 친구들을 중심으로 저는 투자하고 있다. 돌리면은 반도체로 넘어가야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성장주들이 네. 나스닥 이런 주식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담는 시기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이제 매크로 환경을 좀 얘기해 주다 보시니까 되게 불명확한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사면은 많이 기다릴 것 같은 네. 언젠간 오르겠죠. 근데 뭔가 2, 3년 더 그 이상도 막 기다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테이버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앞단에서 한번 경기 방어로 해서 약간의 뭐 수익 아닌 뭐 수익을 거두고 나서 나중에 돌릴 때 이 기술주로 그때 오겠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타이밍을 이렇게 두 타이밍을 노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죠. 지금은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가 더 빠질 거냐? 삼성전자 안 빠져요. 하이닉스가 더 빠질 거냐? 하이닉스 안 빠집니다. 지금 밀리는 건 외환, 환율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언제 올라갈 건데? 라고 하면은 많은 지표를 이야기할 수 있죠. 미국이 금리를 낮추게 되면, 뭐 인텔에서 사파이어를 내게 되면, 아니면은 환율이 좀 좋아지면, 유로화가 돌리면, 그것도 아니면은 우리가 뭐 서버 투자가 늘어나면 아니면은 또 좀 전문적인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중국 내 가전의 소비량이 늘어나면 그러면은 반도체가 좋아진다.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돌리면은 반도체가 좋아진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서 내년 2분기, 내년 3분기면은 올라갈 것이다. 또 삼성전자 특별배당이랑 환율도 안정화되면은 내년 연말에 좋아질 것이다.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더 안 빠질 뿐 못 오른다는 거거든요. 언제 오를지 몰라. 6개월 정도? 길면 1년 뒤에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년 연말 고점이라고 여기서 1년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진짜 내년 연말에 고점 가겠죠. 환율도 지금 오히려 더 올라갔으니까 더 빠졌으니까 더 탄력적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은 내년 연말에는 반도체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전까지 뭘 보유하고 있을 거냐? 언제 오를지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이제 너무 오래 걸린다. 네. 그러니까 나름 이제 오래 걸릴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앞단에서 한 번 더. 지금 뭔가 수익을 바라든지 지금 뭔가 우리가 이슈를 갖고 끌고 갈 만한 종목이 뭐가 있냐. 그런 종목에서 저는 계속 조선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조선은 내년 1분기, 2분기부터 흑자 전환 썰이 나올 거고요. 지금도 계속 LNG 이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조선은 어떻게 보면 조금 상승 추세로 이렇게 상승 여력으로 가져가는 거고 반도체는 너무 이제 섹터의 시황에 거기다가 뭐 디램 가격에 환율에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밑으로 열려있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은 똑같이 못 가는 친구 중에서 내가 투자를 할 거면은 고배당주 더 빠질 리 없는 고배당주를 찬바람이 부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오르면 땡큐 아니면 배당 좀 받으면서 어차피 반도체도 못 가고 배당주도 못 가면은 배당이라도 더 많이 받다가 반도체로 넘어가도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전략을 짜자라는 거고 아까 나스닥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스닥이 기술주죠. 성장주죠. 근데 나스닥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 5개만 꼽아보면은 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거기다가 뭐 엔비디아 이 정도를 놓고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이 엔비디아나 테슬라를 제외하고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 친구들이 나스닥에서 시가총액의 한 30%, 40% 차지할 겁니다. 맞아요. 나스닥 100에서. 그러면 얘네들이 성장주일까요? 성장주일까요? 애플이 성장주일까요? 애플은 매년 성장이 10에서 15%, 적게 성장하면 5%밖에 성장을 안 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애플은 버는 돈의 대부분을 자사주 소각을 하면서 자사주 소각을 4%씩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배당은 1%가 안 나오는데 자사주 소각이 4%가 넘어가니까 삼성전자보다 주주환원이 세요. 그리고는 전 세계에서 돈을 계속 벌어갑니다. 현금 흐름이 좋고 그 현금을 주주한테 나눠주니까 얘네들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성장주처럼 주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 100을 보고 우리는 기술주의 모임이다. 기술주인데 성장주는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플랫폼 기업이고요. 걔네들도 돈을 땡기고 배당 주고 자산 소각하는 그 비율만 놓고 보고 재투자하는 비율만 놓고 보더라도 그 현금 흐름이 애플 기준으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애플 말씀드리는데 한 분기 영업이익이 20조입니다. 한 분기 주주환원이 20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코스피만큼 나오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한 분기에 최대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20조인데 그만큼 주주환원을 때려버리니까요. 삼성전자 주주환원 거기서 많이 주면 10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성장주는 아니다. 나스닥이.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기업이 나스닥보다 비싸냐 싸냐를 구분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나스닥이 돌렸을 때 나스닥보다 싼 애들은 슬금슬금 돌릴 거고 나스닥보다 비싼 애들은 못 돌리겠죠. 그런 관점에서 국내 기업도 분석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해외 기업들도 제가 맨날 애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애플이 글로벌 투자의 기준 지표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내가 다시 재구성을 하고 누구를 손절하고 누구를 존버하고 누구를 언제 물탈지에 대해서 진짜 고민이 많이 필요한 순간이다. 싸잡아서 대형주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네이버 카카오 물탄다. 더 물리죠. 더 물리죠. 나스닥보다 비싸니까. 네. 딱 그거예요. 나스닥보다 싸면은 물 타셔도 돼요. 나스닥보다 비싸면 좀 기다리셔야죠.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빠져야 돼. 신저가인데. 그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아까 내년쯤 만약에 뭐 삼성전자 뭐 고점까지 아니더라도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내년에 뭐 환율 떨어진다. 그렇게 좀 지나가듯이 얘기하셨는데 내년에 좋아질 거라고는 보시는 거예요. 대외적 환경이. 네. 저는 일단은 아까 계속 이제 미국이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라고 했을 때 월스트리트에서는 그래도 내년 되면 낮춰야 될 거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왜? 유럽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이 진짜 기준금리를 지금 현재 속도대로 올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페드에서 어떻게 보면 FOMC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이번 9월 2022년 9월에 0.75, 2022년 11월에 0.5, 그리고는 2022년 12월에 또 0.25 혹은 0.5. 그리고 계속 올리더라도 내년 여름이면 금리 인상이 멈춥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연준이 말한 대로 계속 금리를 올려도 내년도 3월, 5월 FOMC 정도면은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거예요. 그럼 금리 인상이 더 안 된다라는 거는 이제 금융 환경은 거기까지가 텐션의 끝이라는 겁니다. CPI가 잡히면은 혹은 뭐 임금 상승률이 좀 멈추면은 혹은 러시아 사태가 해결이 되면은 혹은 유럽이 정말 좀 더 위기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더 이상 올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 전에 떨어지겠죠. 그 전에 금리 인상이 멈추겠죠. 그런 상황에서 겨울이 지나고 유럽이 위기를 해결하고 그리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강 상태가 되든 아니면은 정말 뭐 혹자가 말하듯이 푸틴이 밀려나든 실각하든 그러면서 러시아 사태가 급격하게 해결이 되든 진짜 러시아가 전쟁을 더 확전하지만 않는 이상은 여기에서는 그냥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미국 연준은 이제 팩트는 이거죠. 미국 연준은 내년 1분기 혹은 2분기까지만 금리 올리면은 더 못 올려. 거기까지가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은 떨어질 거야. 근데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임금 상승률이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 마지막 남은 키포인트죠. 임금 상승률. 요것도 꺾이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고 그러면서 경제가 진짜 너무 힘듭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금리 인상 속도가 멈추다 못해 한 칸 정도라도 낮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주식시장은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CPI 잡히면서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한 칸씩 당장 낮춘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 칸씩 그러니까 내년도에 금리 기준금리를 4.5%까지 딱 올려놓고는 1년 동안 1%, 또 1년 동안 1%. 네. 천천히 또 경착륙을 위해서 천천히 연착륙 위해서죠. 경착륙이 너무 위험한 거니까. 천천히 1%씩 낮추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주식시장은 환호하겠죠. 골디락스를 위한 금리 조절을 하는 거고 말 그대로 매년 뭐 2에서 3% 성장을 위한 금리 조절을 시작했다.
라는 부분이 되면은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내년 여름에 멈추면 그 이유는 이제 금리를 언제 낮추냐. 더 이상 빠지면 더 이상 빠질 필요는 없겠구나. 근데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가 내년 2분기, 뭐 3분기, 뭐 늦어도 그때는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멈추면은 환율도 그때가 고점이고 찍고 떨어지겠죠. 그럼 외국인들도 이제 슬슬 고개를 돌리겠죠. 야. 올라갈 때의 4.5와 내려가기 전에 4.5는 의미가 다른 거네요. 그렇죠. 이제 완전 그 변화량이 네. 어디를 향하느냐가 이제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올라왔어. 우리 이제 등산 끝났어. 그럼 이제 쉬엄쉬엄 내려갑시다. 아이고 이제부터는 안 힘들겠네. 네. 그럼 좀 경치도 구경하고 아이고 저 유럽에 많이 힘드네요. 아이고 괜찮으세요? 이러고는 네. 일본은 아이고 너네는 아직도 디플레예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천천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와 지금 저 오늘 진짜 너무 느끼는 게 많은데 약간 이제 저는 막 이렇게 주식 고수 그런 거는 아직 한참 모자르니까 이렇게 중간에 한번 그 배당주 같은 거, 네. 고배당주 같은 걸 한번 탔다가 성장주로 옮겨가는 게 조금 겁나기도 하긴 하는데도 들으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고 되게 설득이 되네요. 네, 제가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잘 잡았는데 네. 제가 4월 달에 은행 폭락하기 직전에 은행을 더 살까라고 하다가 은행이 비중이 좀 많이 높아진 상황이니까 스윙 치던 거에서 스윙 나고 이렇게 뭐 정리하고 이러다가 이제는 올해가 좀 무서우니까 금리 인상 대비해서 은행은 많이 샀다. 근데 은행이 생각보다 재미가 없다. 통신을 사자. 해서 국내 통신 3사 중에서 좀 배당이 높은 친구로 KT랑 SKT를 샀어요. KT 좋잖아요. 근데 KT가 우영우 이슈로 생각보다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KT를 싹 팔고 싹 팔고 SKT를 넘어가죠. SKT는 못 갔길래. 근데 제가 그러고는 평단이 한 52,000원대인데 지금 52,000원부터 51,000원을 8월 초부터 계속 다른 주식들이 박살나는 동안도 계속 태조 이방원이 올라가는 동안도 계속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배당을 주니까 그리고는 너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 변동성이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좀 덜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시들 적게는 다른 데서 막 노는 거죠. 태조 이방원도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뭐 나스닥 레버리지도 들어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뭐 그런 식으로 투자할 때 항상 내가 좀 홈스윙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좀 편안하게 멘탈 관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러니까 반도체가 대세 상승할 때는 반도체를 들고 가는 게 맞겠지만 지금은 그런 관점에서 경기 방어주를 핵심 포트로 들고 가는 게 어떨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페이버님이 보실 때 앞으로 이제 그래도 이제 금리가 만약에 4% 뭐 4.5%까지 인상하는 그런 거는 있는 거잖아요. 이미 뭐 공개가 됐다고 해도 네. 여기서 주가가 좀 더 이렇게 많이 막 5% 10% 정도 막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 가능성 때문에 제가 지금 아주 걱정을 하고 있는데 국내장도 조금 이렇게 그 오전장에 개파라고 난 뒤에 슬슬 말아 올렸고 그러고는 미국장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갈래 하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반등을 싹 주고 있어요. 심리적으로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전히 10월 달에 실적 전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 우려사항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뭐 엔비디아도 뭐 중국 이슈가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기업들이 이번 페덱스도 그렇죠. 뭐 다들 가이던스를 하향하고 있고 실제로 목표 주가도 계속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주가에 직접 반영이 되면은 좀 크게 문제가 이슈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도 지금 미국에 나오는 보고서를 보면은 대부분 추가적인 가이던스 하향을 하고 있어요. 뭐 강달러 때문에 경기 둔화 때문에 유럽의 소비가 둔화되는 것 때문에 중국의 소비가 둔화되는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중국도 셧다운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번 분기 실적이 만족스럽게 나올 거냐라는 거죠. 이번 분기 실적이 만족스럽게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실적이 좀 이렇게 흔들흔들하다가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산타랠리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이제 마지막 0.75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11월 초가 되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랑요 그다음에 중간선거가 끝납니다. 만약에 11월에 FOMC에서 0.5%를 올리고 중간선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은 공화당이 우세가 되든 민주가 우세가 되든 간에 일단은 뭐 공화당 따라 민주당 따라 전망을 다르게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저는 일단 선거가 끝났다라는 것에 집중을 해가지고 선거 불확실성 끝났습니다. 금리 인상도 이제는 0.75라는 자이언트 스텝은 더 이상 안 해. 0.5구나. 약간 12월에 0.5로 올려도 이미 그거는 시장의 선반영이 된 거죠. 네. 왜냐하면 4.6%까지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시장이 지금 생각하고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실적 확인하고 불확실성 해소되고 그러고는 여전히 4.5% 정도네. 왜냐하면 다음에는 11월에는 점도표가 안 나오거든요. 그럼 12월 FOMC 전까지는 랠리가 나올 수 있죠.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10월 실적. 왜냐 10월 실적이 안 나오면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큰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음. 부분이 조금 많이 걱정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테슬라의 실적, 애플의 실적 그리고는 저는 메타도 실적 발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메타가 워낙 싼데 얘네들이 지금 뭐 온라인 광고 시장 이런 얘기 구글이랑 같이 좀 업혀가는 게 많기 때문에 같이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구글 같은 친구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나스닥 200주선을 지켜야 된다. 혹은 S&P 500 전저점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더 폭락을 이야기하는 분들, 레이디알리오 같은 형님들이 20% 더 빠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실적 안 나오면 실적이 안 나왔을 때 2019년 연말 주가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근데 실적이 안 나온다 그렇게 많이 빠져요? 근데 지금 말 그대로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 소비가 감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했었는데 이게 진짜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경기 침체라고 가정을 하면은 2019년보다도 빠질 수 있죠. 왜냐하면 작년을 버블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차트를 나중에 한번 열어서 보시면 되는데 나스닥을 2012년부터 지금까지 차트를 쫙 열어놓으시고 주봉이나 얼봉으로 열어놓으시고는 2012년부터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전까지의 상승 추세를 평균선을 딱 그으시면은 지금 그 라인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평균액이라는 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채권 투자하는 분들 중에서 10년간의 차트를 열어놓고 10년 동안의 상승 각도를 놓고 거기에서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이걸 반복을 한다. 그걸 내가 지난 3, 40년 봤더니 이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 라는 이론을 주장하는 분들 기준에서 거기에 대입해서 보면은 지금 코로나 때는 요 기준선 밑으로 갔고요. 돈을 풀면서 올랐고요. 그리고 떨어져서 지금 이 기준선에 닿았어요. 지난 나스닥 그 반등 라인이 정말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요 라인에 닿고 200주선을 지키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러고 지금 다시 떨어지면서 여기까지 딱 와 있습니다. 뚫리면은 그죠? 코로나 때처럼 버블이 많이 생겼으니까 버블이 많이 꺼졌다가 올라가겠죠. 이 관점에서 20-30% 빠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나중에 뭐 가능하시면 여기 그 10년 나스닥 차트만 좀 띄워주시고 그것도 아니면은 각자 개개인이 한 번씩 띄워보세요. 그런 식으로 분석하는 분들 이게 기술적 분석이긴 한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나스닥 200주선을 지켜내야 그래야 그나마 좀 이렇게 평균 타고 올라가고 그러면서 실적이 받쳐주면은 인플레이션이 실적으로 녹아 나온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숫자로 증명이 되겠죠. 그러면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최악의 순간에는 마이너스 20% 열어두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아직도 현금을 다 쓸 수가 없어요. 현금이 저도 좀 많이 써가지고 좀 현금이 좀 부족하긴 한데 이 상황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자 혹은 지금 들고 있는 뭐 이렇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나 있는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전략을 짜자라는 게 불가능한 상황인 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제 10월 실적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현금을 혹시나 이제 그러신 분이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현금이 진짜 많으신 분들은 써야겠네요. 지금 슬슬 쓰고는 있어요. 써야지. 이거 만약에 요 마이너스 20% 안 찍고요. 올라갈 수도 있으면 그죠? 지금이 거의 바닥 부근이잖아요. 그러면 놓치는 거잖아요, 또 결국. 근데 이게 진짜 오는지 안 오는지는 모르니까. 올 확률은 저는 10%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적긴 하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적다고 하면은 진짜 현금 지금 많으신 분들은 주식 안 사놓으면 그 또 올라가는 거 또 이렇게 눈 뜨고 보기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우 확률이 높은 거는 내년 2분기 3분기일 겁니다. 이게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반등을 줘봤자 나스닥 기준 전고점을 뚫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S&P 500 기준 201선을 뚫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전에도 거기서 뚝 까먹고 떨어졌는데 이게 다시 전고점을 뚫고 나스닥이나 S&P 500이 201선을 뚫고 돌려서 올라간다. 다시 나스닥이 14,000, 15,000 간다. 부의 효과. 인플레 다시 터지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렇구나. 이게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답답한 장일 수밖에 없는 게 사서 5% 나오면은 5% 감사합니다고 바로 나오셔야 되는 이런 장이 돼버리는 거죠. 더 가더라도. 그래서 진짜 지금은 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부자가 나오기도 하는데 요 시장에서는 계좌가 살살 녹아요. 약간 우리가 작년처럼 계좌가 뚝 떨어져가지고 감당이 안 돼 이게 아니고 이 정도 버틸만한데 이러면 녹아버리거든요. 개인적으로 또 이게 말씀을 들으니까 또 너무 막 살 필요 없고 이런 사는 구간이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주어질 수도 있는 거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쉴 거면 쉬시는 게 맞아요. 그냥 뉴스만 들으시고 좀 해결만 되고 그러니까 나스닥이 진짜 돌리는 거 보고 들어가자라고도 보실 수 있고 난 필요 없고 나는 내년에 반도체 올라갈 때 반도체 정말 이제 좋다 하는데 내년 연말에 좋다 그러니까 현금 6개월 들고 있다가 6개월 동안 단기로 이렇게 좀 통장 묶어놨다가 6개월 뒤에 내가 반도체를 사겠다 이런 식으로 명확한 전략을 세우시던 아니면 나는 뭐 저평가되어 있는 거 스윙 들어가서 2% 3%씩 소소하게 좀 이렇게 트레이드 할래
이런 전략으로 딱 정해놓으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야, 그러니까 오늘 테이버님 이렇게 방송 들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사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조금 있다가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사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나름 그분들이 근거를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오늘 테이버님이 말씀해 주시는 근거가 깊이가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깊이 없습니다. 저는 실전 투자자로서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깊이는 없어요. 그 조심스럽게 저는 네. 이게 마이너스 20%가 나온다고 해도 지금 주식을 좀 사는 게 왜냐하면 그냥 마이너스 20% 맞더라도 네. 한 1, 2년 후에 3, 4초 길게 보면 엄청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또 조심스럽게 하게 되면서도 아 그렇구나 이게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한국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는 네이버, 카카오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 진짜 좀 버티기 힘들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제가 올 초부터 뭐 조선이나 아니면은 자동차나 이런 걸 보신 분들은 오히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는 뭐 나쁜 거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통신 같은 거 이런 거, 고배당주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나는 그닥 지금 뭐 올해 초부터 지금에 바뀐 게 없어 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은 섹터별로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은 건 맞다.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올해도 계속 올라갔죠. 뭐 IRA 관련된 뭐 그런 종목들도 계속 좀 잘 버티고 있으니까 섹터를 고르는 것에 따라서 수익률이 크게 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주식쟁이는 종목 가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뭐 성장주를 좋아한다, 배당주를 좋아한다, 아니면은 내가 뭐 우량주를 좋아한다, 아니면 테마주를 좋아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본인의 취향은 있겠지만 내가 아무리 먹기 싫다고 해서 그죠 나는 한식파라 그래서 나는 절대 피자는 안 먹어. 그래도 피자만 있고 일주일 동안 피자만 먹고 살아라 그러면은 먹어야죠. 그런 식으로 선택이 지금은 아주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선택의 폭이 좁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해 주실 때 누구는 지금 사야 한다, 누구는 참았다 사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면 목표 수익률을 낮게 잡고 사셔야 되고요. 나중에 사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사서 꾸준히 가져가는 거는 나중에 사시는 게 맞아요. 지금은 들어가봤자 3% 5%입니다. 그게 1년에 뭐 예금 이자가 5%니까 5%면 괜찮지 않냐 하시는데 그 5%가 100%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 테이킹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략이 많이 필요한 거고. 근데 지금 사서 만약에 모아가는 관점으로 팔지 않고 2년 3년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당장 다 사면 안 되고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다. 뭐 애플의 실적 때문에 마이너스 20%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부터 반도체로 예를 들게요. 반도체가 내년 6월에 좋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년 6월까지 계속 분할 매수하셔야죠. 빠지든 오르든 물론 내가 사고 난 때부터 계속 올라가면은 배는 아파요. 근데 마이너스 20% 날 수 있는 확률이 있었으니까 올라갈 때까지 분할 매수하시고 올라가면은 안 팔고 그러고는 내년 12월에 팔아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략이 명확하셔야 된다라는 거. 네. 네, 대우님 감사합니다. 오늘 좀 총 정리하는 질문, 총 정리하는 느낌으로 질문 하나를 좀 드린다고 하면은 만약에 물론 현금이 1억 있는 분들 많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만약 현금이 한 1억 정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 뭐 채권도 얘기해 주시고 주식도 얘기해 주시고 뭐 배당주, 고배당주, 경기 방어주, 성장주 이런 것들 언급해 주셨잖아요. 나스닥 기업들도 언급해 주시고 어떤 정도로 그리고 아까 또 마이너스 20% 정도의 위험도 있는 거고 어떤 정도로 이렇게 현금까지 포함해서 포트폴리오를 꾸리시겠어요? 저는 지금 새 돈으로 1억 주신다 그러면은 저는 20%는 조선 쪽. 네. 왜냐하면 턴어라운드라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아주 센 건데 태조 이방원 얘기가 나올 때 대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다 오르고 지금 다 빠졌어요. 소위 말해서 태조 이방원이 8월부터 시장 조정 받는 데서 걔네들만 수급이 쏠렸고요. 그러면서 떨어졌는데 그 관점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가치, 가격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걸 놓고 보는데 저는 여전히 조선 기자재 쪽이 저렴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한국만 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 제가 방산 같은 경우에는 전 로키드 마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데 왜냐하면은 국내 기업들이 조금 그 성장성에 대해서 그죠 지금은 이슈가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약간 테마성이 있어요. 네, 테마성이 좀 강한 게 만약에 푸틴이 정말로 실각하면 과연 지금 들어왔던 계약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매출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4조, 8조 이런 얘기 하는데 4조, 8조가 다 날아간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좀 기간도 길어질 수 있고 그러고는 전체 물량도 좀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충격이 클 것 같아요. 주가 충격이. 그런 부분에서 당장 이미 올랐던 종목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이제 이격도라고 부르는데 이평선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조선은 태조 이방원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격도가
안 벌어졌어요. 주봉 월봉 볼 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등이 발생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무겁기도 하고 같이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기 때문인데 여전히 돈이 앞으로 뭐 잘 벌 거다. 지금 뭐 이슈가 계속 붙어 있으니까 보셔도 될 것 같고 2차 전지 기준으로 에코프로비움이 지금 10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지기로 했어요. 근데 보시면은 10만 원은 안 깰 것이다라는 분석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2차 전지도 저는 한 20% 정도. 그러니까 2차 전지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태조 이방원 중에서도 투자할 만한 친구니까 스토리가 있는 친구니까 20%씩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은 1억 중에서 한 40%는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20%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방어주. 이건 왜냐하면은 고배당 친구들 중에서 들고 갈 때 이게 물려도 안전한 친구들이니까 그 나머지 40%는 돈에서 내가 만약에 2차 전지나 조선이나 이런 애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혹시나 지수가 박살나면 다 부러집니다. 네. 그때 더 물탈 자금으로 40%는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지 않나. 40%. 네. 와, 좋습니다. 그 조선을 제가 잘 몰라서 조선 좀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조선이 턴어라운드를 한다는 거는 네. 그동안 계속 적자를 기록했다는 건가요? 그죠.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는 배를 만들고 배를 이제 계약을 하고 만들고 이제 인도하는 데까지 2.5에서 3년이 걸려요. 그러면은 지금 만들고 있는 배는 2019년, 2020년도에 주문을 받았던 배들이고 지금 2020년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주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조선 기준. 그러니까 올해 말이 돼야 실제로 좀 비싸게 수주를 하고 그리고는 좀 비싸게 팔겠다라고 좀 우리가 계약하는 관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물건이 많이 남고 좀 이게 내 공장이 쉬고 있으면은 싸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되는데 내 공장이 100% 돌아가기 시작하고 캐파가 좀 차기 시작하면은 그래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분위기가 올해 연말 되면은 돌아설 거다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미포조선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 내년도 턴어라운드 될 거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네. 대우조선도 내년부터는 돈 잘 벌 거니까 지금 산업은행이 이거 이제 경영 정상화 이제 곧 가능한데 뭐 증자, 감자 이런 거 필요 없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M&A 썰도 뭐 얘기를 하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제 돌아설 거니까 앞으로 돈 벌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관점에서 뭐 PBR이나 역사적인 뭐 가격대 놓고 봤을 때 비싸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선은 지금 제가 반도체를 제외했을 때 우리나라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더 성장성이 있는 섹터에서는 조선. 2차 전지는 워낙에 핫하니까. 네. 조선과 기자재는 또 다른 거예요? 조선은 이제 중공업을 말하는 거고 기자재는 거기 납품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되게 많이 말씀드리고 실제로 제가 여기저기서 워낙 저랑 잘 맞아가지고 이 기업은 공부 꼭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동성화인텍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본행제라는 걸 만드는 친구고 카본을 만드는 친구예요. 그래서 비슷한 사업체로 한국카본이라는 친구도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조선했을 때 가장 돈 잘 번다 혹은 한국이 잘 만든다라고 하는 배가 LNG 운반선입니다. LNG 운반선은 LNG를 담아야죠. 그럼 LNG를 담는 통이 중요할 거예요. 그럼 LNG는 액화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액화를 저온으로 하죠. 그럼 저온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기화되지 않도록 이게 이렇게 온도를 막아주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행 자재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납품하는 친구가 동성화인텍이랑 한국카본입니다. 동성화인텍이 좀 더 배당도 있고 실적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저는 뭐 둘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화인텍이 저한테 맞다. 근데 뭐 사람마다 이거는 트레이드 하는 관점에서 자기랑 맞는 종목이 또 있어요. 한국카본도 있고 그다음에 뭐 대양전기공업 이런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피팅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으면 밸브 만드는 친구들 뭐 그런 애들 중에서도 괜찮은 친구들이 있고 네, 또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웃기긴 한데 선원들의 식당 칸, 선원들의 숙소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것을 만드는 것도 있어요. 뭐 기업마다 다 있기 때문에 특징을 좀 확인을 많이 해보시고 얘네들은 뭐 좀 돈이 될 것 같다, 저평가다 이런 부분들, 뭐 차트가 장기로 봤을 때 아직까지 올라갈 부분이 많다 싶으면은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조선은 글로벌 1등이잖아요, 그죠? 예. 와,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벌 1등 이러면 좀 뭔가 벌써 이게 마음에 그 투자의 진입 장벽이 많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한국 조선의 매력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기자재 부분은 지금 주가 서준은 좀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태조 이방원으로 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는데 태조 이방원 썰이 돌기 전보다 한 10에서 한 15% 정도 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몇몇 기업들은 테마성으로 아직 안 빠지고 있는데 실적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는 떠 있긴 한데 그 정도에서는 뭐 매수 매도를 충분히 해도 앞으로 성장세가 남아 있고 또 수주 잔고를 확인해 보시면은 수주 잔고 좋은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실적 기대감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숫자가 찍힐 때까지 투자를 해볼 만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 조선이 또 그 뉴스를 보면은 약간 뭐 마진이 좀 박하다 네.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사람 구하기 힘들다. 네.
되게 고대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일단은 셋업체라고 볼 수 있는 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LNG 관련돼 가지고도 2020년도에 카타르랑 계약을 크게 했어요. 그때 계약금을 너무 낮게 잡았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못했다. 이러면서 지금 신규 발주 물량과 그때 계약 물량에 있어가지고의 이제 만드는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 그리고는 뭐 철강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포스코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니까 철강 가격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 돈 못 버는 곳은 중공업이에요. 근데 중공업의 1차, 2차 하청들은 돈을 잘 벌어요. 걔네들은 예전에 조선업이 안 좋을 때도 영업이익이 그래도 한 자릿대 뭐 한 8%, 9%, 10%는 유지가 됐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나오는 친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조선업의 시장이 커졌을 때 얘들은 큰 걱정 안 하고 투자할 수 있는 뭐 그런 종목들이 존재하니까 영업이익률을 체크하면서 투자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게 조선이 2000년 중반인가요? 네. 그때 한번 엄청 오르지 않았어요? 뭐 10배, 20배 뭐 많이 올라가면 50배까지 올라가죠. 이번에도 막 그런 사이클이 그거는 10배는 안 와요. 이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 중간에 유상증자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는 감자도 많이 했고요. 이미 시가총액이 많이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배거가 나올 수 있는 섹터냐? 조선이 10배거는 못 가요. 2배, 3배는 우리가 뭐 노려볼 수 있겠죠. 10배거는 불가능이고요. 정말로 10배거를 노리고 싶다 그러면은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더라도 저는 수소. 예. 왜냐면 수소 기술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10년 전 전기차를 대하는 자세로 지금 보시면은 테슬라가 100배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네. 그러니까 10년 동안 100배면은 버텨볼만 하죠. 근데 거기서 진짜 10년 뒤에 우리가 전기차 다음 세대에 우리가 지금 석탄 화력 발전 이 다음 세대에 뭔가 그 표준이라고 볼 수 있는 그게 뭐가 될 것이냐 라고 보면은 저는 솔직히 뭐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뭐 원전도 그렇고 다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걔네들은 이미 기술이 상용화돼 있고 우량한 친구들이 존재하고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기업들이 존재하는데 수소는 없어요. 근데 모든 어떻게 보면 기술이나 케미컬적으로 물리적으로 봤을 때 수소만큼 논리적으로 혹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정말 우주 시대까지 갔을 때도 우리가 명쾌하게 이 에너지면은 가능할 것 같아라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친구가 석탄 떼서 로켓이 못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케로신이라는 걸 떼는데 그런 케미컬 반응에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수소, 수소 결합. 그런 에너지원의 차원이든 에너지 저장이든 운송은 암모니아로도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기에서 신기술, 주도 기술을 갖고 있는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10배를 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유럽에 있는 기업 중에서 너무 많이 풀고 가는데요. 유럽에 있는 기업 중에서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수소를 물을 전기분해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전기분해를 해야 되는 전해조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세계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가장 좋은 기업이 유럽에 있습니다. 그것도 유럽에 있어요. 네. 그래도 네덜란드에 있을 거예요. ASML의 어떻게 보면 형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곳에서 기술 개발을 해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걔네들은 또 10배를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현대차 말고 니콜라 말고 정말로 수소 스타트업이 뭐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데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면 그러니까 현대차는 10배 못 가죠. 현대차는 10배를 가려면 너무 무거워. 그렇죠. 애플이 10배를 앞으로 못 간다고 하고 테슬라가 10배를 못 간다고 하는 것처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에서 새롭게 떠오른 라이징 스타를 한 10년 정도 투자를 하시면은 10배를 갈 것이고 그게 어렵다 생각하면은 관련 ETF는 10배는 못 가겠죠. 근데 3배에서 한 4배, 5배 이 정도는 볼 수 있는 게 뭐 수소 관련 ETF. 그래서 막 길게 끌고 갈 만한 친구들을 찾으시고 우주도 좋고요. 이거 테이버님 방송에서 수소 한번 언급해 주셨나요? 저는 수소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은 꼭 이 시청자분들께서 테이버님 들어가셔가지고 네네네. 그 정확하게 설명한 테이버 네, 들어가셔가지고 수소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너무 많이 푸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10배거 얘기가 나와서 이제 테슬라는 이제 이미 됐고 수소에서 이런 걸 발견할 수 있고 조선은 조금 어렵고 비트코인은 갈 수 있어요? 비트코인 지금 2만 불 왔다 갔다 하는데 10배면은 이제 20만 달러군요. 2억. 누구는 10억 얘기하는데. 기욤 페트리옹이 그 좋은 말씀을 하셨죠. 비트코인은 2030년에 10억이 되든 영원이 되든 그분이 비트코인으로 돈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래요? 네. 제가 알기로 10,000원 안 될 땐가? 진짜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분할 매수하셔서 필요할 때 팔아서 쓰시고 계속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 장기 투자를 해본 경험으로서 말씀하신 게 딱 그겁니다. 10억을 가든 0을 가든 둘 중 하나를 갈 것이다. 근데 저도 거기엔 동의를 하는 게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인플레이션 시대, 인플레가 너무 심하다, 달러가 너무 강세다라고 하는데 정말 웃긴 게 금은 떨어지고 있어요. 금이 오히려 달러 강세보다 더 심하게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달러랑 이게 대비돼 가지고 가격을 버텨내는 친구가 오히려 지금은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월스트리트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시대가 변하고 있다. 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물로 금을 사시는 분들은 뭐 금목걸이 하시고 그러면 좋죠. 근데 대부분의 금 거래는 사이버에서 금 선물의 시장에서 발생을 하는 거다 보니까 금 선물과 비트코인과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게 앞으로는 발행량이 좀 한정돼 있고 그러는 CBDC로라든가 이런 넘어가게 되고 기술의 혁명 그리고는 비트코인 앞으로 하나의 표준이 될 것이다. CBDC가 되고 뭐 NFT가 됐든 뭐가 됐든 모든 게 블록체인인데 블록체인의 가장 베이스가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때문에 정부가 막을 거냐 하면은 못 막는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왜? 미국민들의 3분의 1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의 3분의 1이 비트코인과 연결되어 있는 가상자산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데 그거를 미국 정부가 한 방에 못 막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스테이블 코인 역시도 관리는 필요하다. 그냥 말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를 하면서 얘들이 들고 있는 기준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뭐 미국 채권, 애플 채권 이런 걸 들고 있고요. 그럼 미국 달러도 들고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비트코인과 같은 많은 걸 들고 있는데 현물 자산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유지를 시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전하게 유지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까지는 국제유가라고 하는 게 글로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자산이었고요. 우리는 달러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기축통화가 됐냐를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국제유가를 사우디가 달러로 거래하게 해주면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었다. 근데 앞으로 비트코인도 달러 자산이네요. 스테이블 코인도 달러 자산이네요. 걔네들이 앞으로 소위 말하는 크립토 시장 혹은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뉴 월드 웹 3.0 이런 상황에서 모든 가상자산의 그 기축통화 그러니까 교환 단위가 달러가 되면은 결국 달러는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기축통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 이미 USD로 거래가 되는 많은 코인들이 존재하고 비트코인도 USD를 기준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걸 굳이 막을 이유는 없죠. 안전하게 가져가야죠. 그리고 미국이 안전하게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은 앞으로 표준 지표로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쓸모가 있냐 없냐는 나중 문제를 하더라도 표준 지표로서 진짜 이제 딱 그 관점이죠. 표준 지표로 인정받으면 10억이고 못 받으면 0원이다. 못 받으면 진짜 그냥 데이터가 되는 거죠. 데이브님 그러면 아까 그 조선 있잖아요. 네. 조선은 이제 좀 무겁고 기자재 쪽 같은 경우는 이게 항상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아까 이렇게 좀 연동돼 있다고 했잖아요. 의존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못 가는데 얘는 10배 갈 수 있어요? 기자재도 10배는 어렵죠. 그렇게 10배는 어려운데 그래도 좀 가볍다라는 것은 차트 매매가 좀 유효하게 먹히고요.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하루 뜨면 좀 많이 뜨니까. 그리고 이런 조선은 한 번 했다가 한 번 주가 잘못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오면 되게 고생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직까지는 시황이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2023년, 2024년, 2025년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저도 저 조선은 좋아하는데요. 저는 안 사요. 이렇게 표현하겠죠. 아직은 저렴하다.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 성장 기대감,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 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직은 저평가고 선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 비중을 줄이든 아니면은 이제는 비싸졌습니다. 놓아줘야 할 때입니다. 요렇게 뭐 가져가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워하는 게 시청자분들이 저희가 40대랑 50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 반이 3분의 2 이상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떨어지더라도 우상향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조선 같은 경우는 이게 잘못하다가 우상향이 안 되고 계속 사이클만 그려가지고 못 빠져나올까 봐 그걸 무서워할 수 있다. 우상향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기업이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꾸준한 성장을 보여줘야 되고요. 꾸준한 주주 환원을 보여줘야 됩니다. 농심은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새우깡은 매년 가격이 오르고 신라면은 매년 가격이 오릅니다. 근데 10년 동안 농심의 주가는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요? 10년 전에도 20만 원이었고요. 지금도 20만 원, 30만 원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주주 환원이 동일하게 1년에 4천 원이거든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인플레가 됐는데도 계속 4천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 환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삼성이 우상향하는 이유는 삼성전자는 돈을 더 잘 벌어서 혁신을 잘해서 추가로 주주 환원을 매년 늘려서 네이버랑 카카오도 배당을 기준으로 보시면 배당을 늘리는 기업입니다. 좀 비싸서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미국 나스닥에서도 동일하게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는 애플 이런 기업들을 10년간 매 분기 배당이 성장하는 기업이고요. 그런 기업들이 우상향하고 제조업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미국의 어떻게 보면 뭐 화학 기업들, 미국의 제조 중심 기업들, 마이크론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도 오르락 내리락이 커요. 시장 규모가 성장하면 우상향은 하는데 대부분 오르락 내리락 사이클, 시클리컬이라고 부르는데 대한민국은 소프트웨어 산업이 없습니다. 대부분 하드웨어 산업이고 하드웨어 산업은 기본이 시클리컬이에요. 그래서 우상향하는 걸 찾으실 거면 미국 기업을 공부하셔야 되고요.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저렴한 소프트웨어 혹은 뭐 저렴한 그쵸 배당을 잘 주고 조금의 이렇게 그 주주환을 확대를 하는데 돈도 잘 버는 그런 기업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국내에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50종목이 안 나와요. 미국 기업처럼 운영하고 미국 기업처럼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50기업밖에 안 나옵니다. 차라리 미국 기업을 투자하시는 게 맞고 한국 기업은 사이클에 따라서 좀 많이 좀 부지런하게 투자하셔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테이프님 제가 진짜 매크로부터 그 마이크로까지 정말 넘나들면서 막 대중 없이 막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찰떡같이 알아들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태희원님 그러면 혹시 끝으로 네. 좀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맨날 제 방송 라이브 방송에서 밖에 나가서도 계속 말씀드린 게 최악의 시기가 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행히도 그러고는 올라갔는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터널의 끝자락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뭐 급등도 급락도 없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갇혀가지고 답답한 흐름은 이어가겠지만 점점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터널의 끝자락이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서 한두 가지 뭐 크레바스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왜 실적 때문에 그렇죠. 10월 달에 실적이 확 빠지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정말 기회가 될 수 있고 확 빠지는 게 없다 그러면은 정말 느리게 천천히 우상향하다가 금리가 끝났네. 인플레이션이 끝났네. 쭉 올라가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2020년도에 푼 돈에 대해서 아직 한 방 남았다. 그 돈이 실적에 적용되는 실적에 녹아 나오는 그 시기가 한 방 남았다. 그때가 우리가 주식 비중을 많이 줄일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쳐도 아직까지는 버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세세하게 기술을 많이 갈고 닦으셔야 되니까 때를 기다리면서 연습을 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태희원님 진짜 피와 살이 되고 돈이 되는 말씀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머니카페의 저자이신 페이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모든 경제 변수에서 주가가 가소평가되어 있거든요. 이런 시기에는 주식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부를 늘릴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기도 쉽지만 어떻게 지켜야 되지?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자본주의의 룰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성장을 이끌어나가는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우리의 노후도 보장이 되는 그런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힘들긴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네, 그러려면 그만큼 공부를 해야 됩니다. 큰 위기가 오면 이 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이번 위기는 신성장 산업이 향후 10년의 흐름을 끌고 갈 건지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버텨서 결국 성과를 내면 그게 자산이 된다는 거죠. 나만의 원칙과 룰이 있어야 됩니다. 네, 거시경제 흐름뿐만 아니라 미시경제, 심지어는 그 기업 분석까지 하셔야 됩니다. 각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최고의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자본주의, 내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눈이 트이게 되고요. 그 눈이 트이게 되면은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수법과 기법들이 보이실 겁니다. 충분히 이런 시기를 공부하고 대비하면은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위기 시대에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투자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정도는 있습니다. 여러분 포 리버티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나누면서 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나누는 투자의 정도를 함께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